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날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이렇습니다만은 해 쨍 할 때는 자외선 지수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이 자외선에 그대로 피부가 노출이 되면 피부 노화, 기미, 거기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더 나아가서는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내 소중한 피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출 15분 전 SPF 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2시간마다 한 번 바르면 끝이 아니죠. 2시간마다 더 발라주는 것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시고 그리고 이 자외선 차단제가 좀 묽어졌다거나 혹은 색이 변했다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피부암, 화상 말씀드렸는데 점점 날이 더워질 텐데요.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건강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5월 22일 목요일 오늘도 활기차게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네,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수도권 주담대 한도 뚝입니다. 한도 뚝이라는 건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집 살 때 은행 대출 끼지 않은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없죠. 네. 대출을 어느 정도씩은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7월부터는 대출 받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문턱 넣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DSR 2단계는 제1금융권 부채만 따져서 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3단계가 되면 제2금융권 부채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또 가상금리는 0.75%에서 1.5%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심사도 더 까다로워지고 심사를 통과해도 수도권 거주자는 대출 한도가 3에서 5%, 최대 5%가량이라고 가정할 때 3,300만 원 정도의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다.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수도권 이러셨는데 네. 그럼 비수도권은 지금 현행 유지입니까? 비수도권은 현행 유지로 결정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방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지방에 있는 대출 규제를 수도권하고 동일하게 묶는다고 하면은 아예 건설 경기가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2단계만 그대로 적용하고 3단계는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6개월 정도 유예한다고 했는데요. 건설 경기가 당장 나아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생계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만 그거를 집 사는 데 쓰지 않고 내가 그냥 지금 당장 돈 필요해서 써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제2금융권 부채까지 따지게 되면 그런 분들은 갈 곳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계자금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7월부터라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대출 막차를 타려고 막 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네. 해요. 왜냐하면 6월까지 집 사는 분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새 한 달 정도를 좀 노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미 금융권에서 바짝 조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은 좀 상대적으로 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성착취 영상 지우는 AI입니다. 네, 성착취 영상을 요구하고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AI가 이걸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N번방 사건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까지 요즘에 여성들이 불안에 떤다 이런 말들을 할 정도로 네. 성범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하지만 한 번 피해 영상이 유출이 되면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산하는 속도가 SNS, 인터넷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고요. 또 일일이 지운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또 확산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피해자는 평생 머무를 갖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 내온 대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삭제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영상을 찾아내서 서류를 작성하고 또 유출된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삭제하시오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걸 잠들지 않는 AI가 24시간 감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영상들을 찾아내고 자동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이메일까지 작성을 하면요. 삭제 지원관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발송 버튼만 꾹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는 보통 아무리 빨라도 찾아낸다는 전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단 6분이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해외에 유포된 영상물도 삭제 신고가 가능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신고는 가능한데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범죄 유출 사이트의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거든요. 일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한 7개 국어로 이메일을 작성해서 이거 좀 지워주시오 이렇게 보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걸 받은 만약에 사이트에서 뭐 한국에서 보낸 건데 한국 국내법이 적용이 되는 거지 난 적용 안 돼. 그리고 안 지우면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해외에 있는 서버에 그 나라 자국에 만약에 그런 걸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강요할 방법이 없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외교 채널을 좀 가동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보내면 자국에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의 성범죄로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는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가능할까 이렇게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충분히 활용돼서 이 많은 피해자들이 좀 그걸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렇게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결혼 출산 할래요입니다. 할래요라는 좀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걸까요? 네, 얼마 전에도 미혼자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 민간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비슷한 조사 결과가 정부 차원 조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좀 반가운 일인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72.9%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지난해 3월 조사했을 때는 70.9%였거든요. 그러니까 2%포인트가량 수치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여성 64%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자녀와 출산에 대한 인식도 호전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70.9%는 자녀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3월 조사 때보다 10%포인트가 뛴 수치입니다. 또 자녀 없는 미혼 남녀나 기혼인 남녀의 출산 의향도 같은 기간 32.6%에서 39.7%로 올랐고요. 25세에서 29세 여성의 출산 의향도 34.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과 출산을 뒷받침하는 데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할 텐데 저출산 정책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뭘까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지원을 좀 확실히 집 해주겠다.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렇죠. 답이 나왔어요. 집 문제입니다. 집 문제예요. 살집을 해결해주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나 이제 아이 낳아도 괜찮겠어. 아니 나도 이제는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저출생 정책 가운데 인지도도 높고 기대 효과도 높은 정책 1위로 꼽힌 게 바로 신혼출산 다가구 자녀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였습니다. 응답자의 77%가 정책을 알고 있었고요. 76.7%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교육 보육 정책 실현,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부분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정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복 흐름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계속된 정부의 어떤 뒷받침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배우자보다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말은 배우자보다 요양보호사를 더 믿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 의지한다, 이런 의지한다.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은 나이 들어서 누가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자녀들? 그게 좀 자신이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왜 가지 않을까? 자신이 없으세요? 시설로 가지 않을까요? 아니, 배우자 있으시잖아요. 그쵸? 아니, 배우자도 뭐 있지만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국가가 어떤 시설 차원에서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네. 걸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슷해요. 보통 사람들하고 네. 생각이. 이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은 질병이나 노화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의지하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비영리 공익재단이 지역사회 돌봄 인식과 수요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응답자의 39%가 요양보호사가 돌볼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는 응답은 35%,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21%였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돌볼 것이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단 4%에 그쳤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남성의 49%는 아내가 돌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의 22%만이 남편이 나를 돌볼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어떤 수명과도 관련이 좀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차마 불신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그 간병할 때 그 남자분이 아프면 아내가 간병하는 거 많이 보는데요. 네. 아내분이 아프면 간병 보호사가 간병하는 걸 많이 있어요. 봐요. 그런 남편들 것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아, 그렇죠. 이것도 역시 모든 분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고독사에 대한 불안도 아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58%가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10%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가족 외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임종을 맡고 싶은 장소로는 자택이 48%로 가장 많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많이 예상한 임종 장소는 종합병원이 29%, 요양병원이 25%였습니다. 또 요양시설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58%를 차지했는데요.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기대도 74%로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학대 우려도 53%가 꼽을 정도로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예, 노년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노년이 너무 초라해서 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여름인가 싶을 만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어제 서울이 30.8도로 올해 들어 처음 30도를 웃돌며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언제 올지 짚어보면요. 수도권과 강원에 내리는 비는 오전까지 내리다 그칩니다. 오전부터는 충북과 경북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낮부터는 그 밖에 남부지방 곳곳으로 확대되는데요. 대부분 오후면 그치겠지만 호남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약한 비 정도입니다. 앞으로 강원과 남부에 5에서 10mm 정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는 5mm 안팎의 이슬비 수준입니다. 기록적인 날씨를 보였던 어제보다는 한낮 기온은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운데요. 서울이 26도, 대전과 광주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그치는 중북부는 차차 맑아집니다. 그 밖에 전국은 종일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짙은 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낮아지며 한여름 더위는 멈춰서겠고요. 모레까지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집니다. 일요일은 되어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사 얘기할 텐데요. 역사 속의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의 애착 인연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들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나오는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조선 극한 직업 며느리, 조상들의 시집살이 파헤치기입니다. 이제 고약한 시집살이, 고약한 그 시어머니, 이건 옛말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네. 예인 씨도 시집살이 이런 거 실감하시죠? 저는 전혀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방송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 생방송 중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안 보고 계셔도 정말 너무 좋은데 저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머님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폭삭 소가수다 네, 보면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하더라고요. 뭐 시어머니, 시할머니의 구박까지 받는 모습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함께 울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며느리 올리는 시집살이 문화가 사실 조선 시대 가부장적이었잖아요. 훨씬 더 어마어마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조선 시대의 시집살이 흔히 고추보다 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남편과 시부모에게 복종하고 아들 낳아야 되고 시댁 제사 올려야 되고 또 집안일 모두 도맡아서 해야 되고 조선의 극한 직업 며느리 그 삶을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야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야사 속 이야기는요? 자, 며느리 저주 사건의 진실입니다. 오, 재밌겠다. 네, 며느리 저주 사건의 진실인데요. 네. 이거 야사죠? 네. 네, 오늘 이야기도 야사 속 이야기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때는 인조 때입니다.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댁 식구를 모시고 살던 신숙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을 받아요. 모진 구박을 받아요. 신숙녀는 부부 사이를 어떻게 좀 회복해볼까 해서 남편의 처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함께 보시죠. 천하가 해임을 했습니다. 잘했다 천하야. 참으로 장하구나. 자손은 정실에게 얻어야 하는데 정실이요. 정실이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어쩝니까? 꽝 대신 닭이지요. 어머. 천하가 아들을 생산하면 즉실로 삼을 생각입니다. 여종이 남편아이 그렇죠. 임신한 거예요. 오. 여정과 바람이 나서 이제 그 임신까지 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며느리 신숙녀를 지금 구박하는 거예요. 네, 시댁 식구들이 오히려 그 이 몸종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뀝니다. 주종 전도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시동생이 있었는데 이 시동생이 신숙녀에게 내가 형을 대신해서 아들 낳게 해주겠소. 어이구. 이런 말을 하면서 어머. 신숙녀의 방까지 막 찾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참다 못한 그녀는 드디어 집을 뛰쳐나오게 되는데요. 친정집으로 갔겠죠. 친정에 갔는데 친정 어머니에게서 또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을 들었을지 함께 보시죠. 그렇다고 집을 뛰쳐나오면 어떻게 해?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어요. 속 다 풀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 시집에서 못 살아낸 여자 어디에서도 못 살아. 이 애미 꼴 보고도 그런 짓을 해. 아이고, 엄마까지. 예. 그래서 눈 없고 귀 없고 속도 없는 사람처럼 참고 또 참았어요. 참는 김에 좀 더 참아. 숨이 안 쉬어져요. 병 나겠다. 아예 편을 안 들어주네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댁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데다가 지금 남편은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인데도 엄마는
딸 편을 안 들어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는 신순경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갈 데가 없어진 신숙녀는 그 지옥 같은 시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면 이어서 보시죠.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아니다. 이참에 새 며느리 보기로 우리 의논 맞췄다. 어머. 딸은 어미 팔자를 담는다던데. 뻔뻔하다. 다시 들여봐야 제 어미 짝밖에 더 나겠습니까? 확은 남기지 마시고 싹을 자르시지요, 서방님. 안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제발. 어딜 감히! 너무 안쓰럽네요. 결국 빌고 빌어서 다시 들어가게 된 건데 이후에도 구박은 계속 됐겠죠? 네, 계속됩니다. 그런데 신숙녀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임신하려고 효험 있다는 쥐를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시댁 신구들에게 하는 행동도 당당해졌어요. 또다시 신숙녀의 방에 찾아와 치근거리는 이 시동생에게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함께 보시죠. 형수님, 형수님. 제일 나쁜 것 같아요. 나쁜 한번 때려야지 그냥. 이 늦은 밤에 어디... 왜 놀랐는데? 아이고. 피가 묻네. 무섭다. 보긴 흉해도 이게 물건입니다. 아들만 여럿 낳은 여인이 몸풀 때 입던 옷이랍니다. 예. 어디 변했는 사람. 남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비밀 지켜주실 거죠? 뭔가 당당해졌어요, 목소리에도. 근데 돌아온 힘이 생기고. 신숙녀가 이제 변했어요. 근데 뭐 기이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당해졌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신숙녀의 이상 행동이 점점 과해집니다. 시댁에게 복수하기 위한 저주까지 하게 되는데요. 급기야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신숙녀를 본 그 남편의 천하는 아이를 유산하고 맙니다. 아이고. 결국 신숙녀는 다시 쫓겨나게 됐는데요. 그 얼마 후에 신숙녀의 시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고 신숙녀는 시아버지를 죽인 용의자로 지목돼서 남편과 시동생에 의해서 고발을 당합니다. 신숙녀가 지속적으로 시댁을 저주해왔고 이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신숙녀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가 끔찍한 저주를 행해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만들지 않았느냐? 짐승의 사체를 훼손하고 남의 무덤을 파헤치면 그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진정 그런 일이 가능하다 여기시옵니까? 시부의 사망은 나와는 상관없는 공교로는 우연일 뿐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저주한다고 죽을 수가 있나? 이런 흉측한 짓을 벌인 까닭이 무엇이오? 그런 짓을 해서라도 그 집안에서 자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네. 그러니까 시댁을 저주는 했지만 이 저주 때문에 사실 시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건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처벌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신숙녀 뭐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아버지 죽음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숙녀는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 시댁의 가족들이 다시 신숙녀를 고발했고 다시 심판대에 오른 신숙녀의 선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시댁을 저주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인물인가요? 네, 실존 인물입니다. 신숙녀 사건은 조선 인조 9년 1631년 조정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제 사건인데요. 신숙녀는 시가에서 버림을 받아 쫓겨나게 됐는데 그 뒤로 시아버지와 시숙의 아들이 잇따라 죽어요. 그러자 집안 사람들이 신숙녀가 저주를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의심해서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신숙녀가 앙심을 품고 무덤을 파헤쳐 목 없는 시신을 집에 가져다 놓고 시댁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일이 임금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왕명으로 진상을 밝혀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찌나 모질게 고문을 하면서 이 사실을 캐내려고 했는지 그 과정에서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입증하지 못해서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오히려 신숙녀를 고발했던 남편과 시동생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때 세간에서는 신숙녀가 시동생의 사악한 행동을 알아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결국
신숙녀의 복수가 성공한 건가요? 네, 여기까지는 성공한 거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이 시댁 친척 중 이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조 반정에 참여했던 공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임금에게 재심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많은 관리들이 이 일은 끝난 것인데 또 들춰낼 수 없다. 요즘 말로 하면 일사부재리 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도 인조 임금이 직접 나서서 신숙녀를 국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좌절한 신숙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거죠. 결국 신숙녀는 뭐 남편, 시댁, 친정 그 어디에도 내 편 하나 없이 너무 속상했겠다. 네, 아주 외롭게 홀로 싸우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 거군요. 그럼 이렇게 며느리 울리는 시집살이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집 그러니까 남편의 집에 아내가 살면서 생기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풍습, 결혼 풍습을 보면 고려시대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남편이 아내 집에 가서 사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의 집에 가서 산다 그래서 장가 간다 이런 말이 그때는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리학을 표방한 조선에서는 이건 문제다라고 봤어요. 어떻게 그 음이 양을 따라가야 되지 양이 음을 따라가냐. 여기서 양은 남자, 음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혼인 풍습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제도였던 친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급하려고 했는데요. 친형이란 뭐냐면 신랑이 처가에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이걸 친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그때부터 신부가 시집살이를 시작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왔던 이 처가살이 전통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었을까요? 글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게 관습이었는데 수백 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는데 이제 시집가서 살아 한다고 그게 바로 됐을까요? 네, 조선을 건국하고 200년 가까이 이게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13대 국왕이었던 명종이 절충안으로 반친형이라고 한 거를 제시를 해요. 신랑이 처가에 가서 혼례까지 지내고 이건 처가살이 때와 같아요. 처가에서 3일간 머물고 신부를 데리고 시집으로 와서 여기서 시집살이를 해라 이거였거든요.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16세기 사람이었던 신사임당만 해도 결혼한 지 20년 만인 38살에야 비로소 친정을 떠나서 시댁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이 반친형을 통해서 처가살이가 시집살이로 바뀌는 어떤 징검다리는 만들어졌던 거죠. 자, 조선시대 며느리가 살기 힘든 시대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전기까지는 아니었고 후기부터 그랬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시집간 딸은 우리 집안 식구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가 외인이라고 한 말이 생기게 되는 거고 시집살이가 혹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며느리라는 개념과 조선시대의 그 며느리라는 개념이 좀 많이 달랐을까요? 네,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죠. 지금은 부부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건데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집안과 집안 사이에 결합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조상의 제사를 올리고 시부모를 섬기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남편을 섬기면서 남편의 부모, 시댁 식구들에게 복종을 해야 됐고 여기서 집안의 최고 권위자가 누가 됐느냐? 바로 곡간 열쇠를 쥐고 있는 시어머니가 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철저히 따르고 평생 동안 집안일을 열심히 해야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시어머니는 과연 누구냐? 젊었을 때 그 집에서 시집살이를 한 바로 그 사람이에요. 본인도 며느리였잖아요. 시어머니가 이 시집살이의 이 고통을 끊으면 됐는데 그걸 못한 거죠. 자, 어쨌거나 조선시대 민요를 보면 조선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며느리의 한이 담긴 민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집살이, 계집살이. 앞밭에는 당초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야, 이 장인 씨의 그 진심이 아, 무슨 진심이야? 아니 근데 이게 딱 보면 욕은 없어도 이 며느리가 얼마나 거기에서 속이 상했고 막 그랬는지 딱 느껴지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사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 폭삭소가수다 드라마를 봐도 중간에서 남편인 박보검 씨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었어요. 역할도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근데 조선시대에 이런 남편이 과연 있었을까요?
폭삭 소가수다 박보검 씨 같은 남편이요? 지금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당연히 없죠. 조선시대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남자가 한 12살, 13살이면 결혼을 했고 부인은 그거보다 한 5살 이상 많았단 말이에요. 이 꼬마 신랑이 뭘 했겠습니까? 가정에서 너무나 무력했고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우선이다. 효도 지상주의 시대였습니다. 조선의 9대 왕 성종의 생모인 소혜왕후 한씨가 쓴 내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한 대목 이재용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식이 심히 그 처를 좋아하더라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치고 자식은 그 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가 좋아하면 부부의 도를 지켜 끝까지 함께 마친다. 네. 며느리를 얻는 건 효도를 위함이고 아내를 내쫓는 것은 남편의 의사가 아니고 시부모의 의사였어요. 며느리는 다시 얻으면 되지만 부모는 돌아가시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종일 집안일하고 그 시어머니, 시부모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더 쫓겨날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네, 며느리의 서글픈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박대학지. 조선 후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10대 후반에 시집을 갔는데요. 집안에서 버려지다시피 시집을 갔기 때문에 부부간 사랑은 없었고 박귀손이라는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시집 온 뒤에 평소 마을에서 무식한 여인으로 통했던 시어머니에게 늘 구박을 당하고 구타당하고 폭언당하고 이랬는데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남편 때문에 더욱더 좌절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박 씨의 뺨을 2대를 때렸습니다. 이 사소한 일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던 박 씨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려요. 박 씨가 그 길로 뛰쳐나가 뒷산 소나무에 목을 메고 아이고. 10대 어린 소녀가 가난 때문에 시집 와서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은데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 네. 그 시절에도 신우와 올케의 갈등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있었습니다. 이 시누이 자기 시댁에 가면 자기도 며느리이면서 친정에 와서는 또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런 시누이가 있죠. 시누이까지 가세해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경우 물론 있고 조선 민요를 보면은요 시누이에 대한 증오가 시어머니에 대한 것보다 더해요. 심지어는 시누이가 죽었다 이 부고를 듣고 기뻐하는 내용의 민요도 아이쿠야. 있습니다. 아이쿠야. 장혜나 아나운서 이거 기쁘게 네. 읽어주세요. 잘 죽었네, 잘 죽었네. 요망하던 요신우야. 옥새끼에 밥을 뜨니 오복소복 잘 죽었네. 장종직이 장을 뜨니 올랑촐랑 잘 죽었네. 야, 신우의 맺힌 한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노래까지 만들었을까요? 예, 이 며느리가 시댁 식구한테 치고 막 진짜 너무 힘들면은 엄마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죠? 근데 친정 엄마를 그렇게 보러 가고 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여성들의 외출 자체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친정나들이는 더 힘들었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친정엄마를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바로 그날인데 친정과 시집 사이에 중간 지점을 정해놓고 딸이 절반 오고 이 친정엄마가 절반으로 와서 여기서 만나서 반나절간 상봉의 기쁨을 나누는 이런 거예요. 이걸 반복이라고 반복이. 했습니다. 반만 못 본다. 나갔을 것 같아. 전부 보는 온복이가 아니라 반복이다 해서 반복이라고 한 거죠. 그 며느리에겐 친정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그 반, 그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고추당초 매운 시집살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때는 이혼이라는 걸 뭐 생각도 못했을 그런 시기인가요? 네, 게다가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웠고 성종 때 여성들의 재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재혼이 금지되니까 이혼을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설사 이혼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시집살이가 심해서 이거는 세상이 비웃는 일이 돼버립니다. 시부모에게 불순한 태도는 오히려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칠거지약 중 하나가 되고 시부모에게 대들면 오히려 며느리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안 참는 며느리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며느리들이 시집살이를 당해도 그냥 묵묵히 참는 수밖에 없었군요. 자, 그럼 양반이나 평민 말고 공주들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두 번째 야사 속 이야기는요. 시집살이 프리패스 공주의 슬기로운 신혼생활입니다. 네, 역시 야사 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는 조선 성종 제위기 조선판 카사노바
임광재는 우연한 계기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의 정체는 바로 국왕 성종의 사촌 동생 현숙공주였습니다. 현숙공주가 먼저 임광재에게 반해요. 임광재는 아마 잘생겼던 것 같아요. 임광재에게 동생 임숭재가 있는데 임숭재는 또 성종의 딸과 결혼을 해요. 형제가 모두 부마가 되는 거죠. 아마 잘생겨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시댁계에 들어간 현숙공주에게 그 시부모 임광재의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보시죠. 저희 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니 왜 그러고 계십니까? 어이? 며느님 오셨습니까? 시댁에 문안 인사 올리겠사옵니다. 공주마마를 모시는 거죠. 우리 임씨 가문의 며느님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 소문이 만극하옵니다. 상전이네요. 저렇게 네. 깍듯하게 예를 다해서 며느님을 그야말로 며느님을 모셨으니 아니 그냥 저건 쫙 펼쳐졌겠는데요. 그냥 시집살이가. 네, 우리가 조선에 2대 간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자광, 임사홍이에요. 임광재의 아버지가 바로 그 임사홍입니다. 임사홍이 공주를 저렇게 깍듯이 모신 거죠. 하지만 이 평화로웠던 현숙공주의 결혼 생활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닥쳐오는데요. 그 불행의 씨앗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십니까? 아, 저는 종금아! 이렇게 뭐 여자들이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죠? 아, 어서 오래도. 아이고. 싫습니다. 이거 놓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숨기실 생각이십니까? 아하. 설마. 공주를 놔두고? 우리 아기는요. 야. 이거 너무하네, 이거 좀. 야.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지금 찾아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기세를 보니까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 이제 공주, 이 현숙 공주 화가 나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공주의 남편 부마는 첩을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돼요. 그런데 임광재는 자기 아이를 임신한 존금을 첩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해요. 시부모까지 간곡하게 청하는 통에 결국 현숙공주가 지고 맙니다. 그런데 존금이 첩으로 들어오자 임광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는데요. 어떤 기막힌 상황이 펼쳐졌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를 뵌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손찌검을 하시다니요. 종금이 먼저 청옥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해서 나도 그리한 것이. 청옥이 같은 천것과 이 존금을 어찌 같은 취급한단 말입니까? 청옥이나 종금 모두 내게 있어 아랫사람입니다. 공주가 되어 아랫사람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건 그리도 공주로 살고 싶었으면 그냥 궁에 계시지 어머, 그러셨습니까? 공주한테. 막말하네요. 그래 자기 와이프한테. 아니 그래도 공주인데 뭐 공주마마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막말하고 막 상처 주는 건 이건 아니죠. 이거는 사촌 오빠 성종에게 그냥 일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이 공주가 성종에게 모든 것을 알리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벌어집니다. 현숙공주가 쓰러진 거예요. 누군가 그녀에게 독을 탄 음식을 먹인 겁니다. 아끼던 현숙공주를 누군가 해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성종이 범인 색출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감히 투기의 눈이 멀어 공주를 해하려 해. 전하 아니옵니다. 소인은 죽어도 아니옵니다. 닥치거라. 정녕 목이 털어나 봐야 바른 대로 구할 것이냐. 이야! 공주마마께서 깨어나셨다옵니다. 야 이게 지금 공주가 깨어나서 다행이긴 한데 이 범인이 분명히 제가 봐서 의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현숙공주를 해하려는 자가 대체 누굽니까? 범인은 바로 현숙공주 자신이었습니다. 네? 남편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견딜 수 없었던 그녀가 벌인 자작극이었어요. 자작극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성종은 임광재와 그 첩을 유배형에 처했고 그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야, 세다. 공주 세. 야, 독살 자작극. 머리 잘 쓰네. 현숙공주는 실제 인물입니까? 네, 물론 실제 인물입니다. 자, 조선의 8대 왕 예종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적통자였던 제한대군을 대신해서 조카인 성종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성종은 이게 미안했는지 제한대군과 현숙공주 남매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어느 날 현숙공주의 여종이 현숙공주의 유모가 공주를 독살하려고 한다고 전하는데요. 당연히 궁궐이 발칵 뒤집히죠. 이 일로 50여 명이 옥에 갇히고 유모 등 1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범인이 찾아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종이 현숙공주의 남편 임광재를 의심했고 결국 임광재와 그 첩을 귀양을 보냈는데요. 성종실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남편의 외도를 질투한 현숙공주의 자작극이었고 유모가 직언하는 걸 되레 원망해서 현숙공주가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줬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잘못한 거죠. 그럼 조선시대 공주들은 현숙공주처럼 시집살이가 전혀 없었나요? 그러면 한 번 공주는 영원한 공주입니다. 공주는 시집살이 그런 거 몰라요. 일단 공주는 시집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궁궐 가까이에 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을 왕실에서 마련해줘요. 신혼살림도 다 마련해주고 시종까지 다 챙겨주고 집안일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아요. 게다가 왕의 딸이잖아요. 남편은 물론 시부모도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남편이나 시부모가 뭘 잘못한다? 바로 옆에 있는 궁궐에 가서 일러 바치죠. 자, 우리는 오늘 조상들의 시집살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 다 그러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잠깐 있었던 일이고 얼마든지 이거 끊어낼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부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죠. 조선시대에 부마로 산다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영원한 공주. 네. 여기까지요. 이익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이를 가진 여인을 그냥 내치라는 말입니까?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무척 더워졌습니다. 벌써 낮에는요. 네. 왜 이렇게 더워요? 맞아요. 제가 겉옷을 벗을 정도로 굉장히 더워졌어요. 이렇게 더울 때는요. 여름 대비를 해서 우리가 기력을 조금 챙겨놔야 됩니다. 기력 챙기는 데에는 고기밖에 없죠. 역시.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초여름 몸보신 고기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삼겹살 간장구이와 오이 냉채인데요. 삼겹살을 그냥 구워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장구이와 함께 채소까지 같이 해서 구워 잡수시면 훨씬 더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뭐랄까요? 기름진 것을 조금 없앨 수 있어서 더 좋죠. 근데 여기에 금상첨화로 더욱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원한 오이 냉채를 같이 해서 잡수시면 궁합이 굉장히 좋아서 여름철 대비한 그 기력 충전에 아주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삼겹살 간장구이와 같이 먹으면 더 좋은 메뉴인데요. 바로 깻잎채 캐슈넛 무침입니다. 우리가 캐슈넛 그러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죠? 네. 이거를 깻잎하고 같이 무치니까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간단한데요.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하고 손쉬운 요리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리는 제가 봐도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리를 해 먹어도 맛있겠지만 손님들 왔을 때 있잖아요. 요거 딱 내놓으면은 모양이 딱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잘 배워서 한번 써먹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삼겹살을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삼겹살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보통 이렇게 해서 판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골 정육점에 가셔서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20cm 길이로 어. 0.8cm 두께로 썰어주세요. 왜 0.8cm냐면 1cm만 가도 굽는 속도가 조금 더뎌집니다. 근데 0.8cm면 아주 적당한 두께감이 있어서 먹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굽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딱 이 정도로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아무래도 나중에 간장구이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걸 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요 이 자리에 고기 여신을 한 분 모셨습니다. 고기 하면은 이분을 따라갈 자가 없고 굽는 데는 이분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예인 씨가 정말 고기 여신이거든요. 네. 예인 씨 좀 나와주시죠. 제가 오늘 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또 고기 특집의 날이 왔네요. 제가 이렇게 앞치마 말고 오늘은 선생님 옆에서 확실히 한번 실력 발휘를 해볼게요. 장갑도 좀 끼시고요. 네. 아유 어울려요. 그래요? 네. 느낌이 좀 나나요? 네, 선생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예인 씨가 고기를 얼마나 잘 굽냐면 저희가 회식 가면 집게를 저희를 안 주죠. 본인이 들고 굽습니다. 그 정도로 고기 하면은 장애인 이렇게 딱 자신감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삼겹살을 준비를 했잖아요. 삼겹살 중에서도 굉장히 0.8cm로 잘 슬라이스된 삼겹살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예인 씨가 조금 달군 다음에 요거를 하나씩 올려주세요. 일단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통으로. 그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뭘 하느냐, 그 삼겹살을 같이 구웠을 때 삼겹살이 타지 않고 속에까지 삼겹살의 맛이 잘 우러나도록 또 고기가 굉장히 연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채소인데요. 그 채소가 뭐냐, 바로 이 향채소예요. 양파하고 대파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썰어줍니다. 큼직큼직하게. 너무 얇게 썰면 삼겹살이 구워지기도 전에 이 대파에서 즙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삼겹살에 수분감이 너무 많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조금 두껍게 써는 게 좋습니다. 두껍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향이 고기에 뵐 수 있으니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쏙쏙 빼서 아주. 그리고 이 대파가 단맛이 많이 있죠. 이 소리. 단맛이 있잖아요. 이 단맛 때문에 훨씬 더 맛있습니다. 벌써 이 빗소리처럼 들리시죠? 그다음에는 양파가 있는데 이 양파도 같이 구워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양파를 구울 때 대부분 가로 썰기에서 많이 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로 썰기를 해서 굽겠습니다. 이렇게. 양파도 구워야 더 맛있게 느껴. 그 매운맛을 좀 잡아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파하고 대파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고기가 구워지길 기다려야 되니까 저희는 고기를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을 오이냉채를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오이냉채를 해볼 건데 오이냉채를 할 때 오이 요새 엄청 실하고 엄청 달고 정말 오이가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오이를 할 건데 이 오이는 깨끗하게, 요게 지금 침이 보이시죠? 요건 지금 백침 오이예요. 요거 깨끗하게 소금에 바락바락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채칼을 하나 준비를 하시는데 요게 보통 이제 우리 태국 요리하면 쏨땀 드시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채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긁어주세요, 그냥. 훨씬 편하겠네요, 선생님. 일일이 써는 것보다. 네, 맞아요. 긁어내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긁어내주세요. 자, 지금 예인 씨가 지금 이렇게 굽고 있을 때 제가 아까 그랬죠, 예인 씨한테. 채소를 조금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 위에다가 바로 올릴까요? 바로 올리세요. 그러면 고기에서 튀는 기름이 바깥으로 안 나오니까 훨씬 더 좋겠죠? 듬뿍 올려주고. 구우면서 바로 그 위에 올려버려요. 그 위에다가 이제 대파도. 대파도 올릴게요. 상신채들이 올라가네요. 이러면 채즙이 나오면서 고기랑 같이 구워지는 그렇죠. 거죠. 저 채즙 때문에 고기가 훨씬 더 연하게 구워집니다. 잡내도 좀 잡히죠? 네. 잡내도 잡죠. 그래서 잘 구워주세요. 고기는 아주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채는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는데
안쪽에 오이 씨가 같이 들어가면은 수분이 너무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오이 씨는 안 생기도록 오이 겉면만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러면 이 오이가 아깝잖아요. 요거는 똑똑 잘라가지고 고추장 무침해서 잡수시면 돼요. 지난번에 만능 양념장 제가 한번 알려드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 아마 냉장고에 다들 있으실 텐데 그거에다가 바로 묻혀서 잡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구워요. 자, 이렇게 오이까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때요? 고기가 지금 다 구워졌나요? 네, 거의 잘 구워졌고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자르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조금 더 있다 네, 해요? 좀 더 있다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뭘 하느냐, 바로 이보은의 팁 빠밤 들어갑니다. 자, 간장을 먼저 넣고요. 여기에다가 네. 간장을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는 요거 뭔지 아세요? 맛술이에요. 맛술을 넣고요. 고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의 단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설탕을 하게 되면 약간 입자가 나 있기 때문에 물엿이나 집에 있는 올리고당 쓰셔도 되고요. 네. 아, 나는 설탕 기운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꿀 조금 드셔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는 요거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 양념도 맛있겠죠. 그렇죠. 맛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들기름이 들어가요. 들기름을 왜 넣으시는 거예요, 선생님? 들기름 넣으면은요,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기름은 기름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은 채소가 먹고, 돼지고기에는 들기름의 아주 구수한 부분은 집어넣고, 네. 이렇게 해서 기름을 넣어줘요. 자, 다 향 너무 됐어요? 좋다. 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 이제 끼얹어 줄게요. 이게 진짜 꿀팁이네요, 선생님. 저 맞아요. 원래 양념고기가 굽기 어려운 이유가 양념 때문에 좀 빨리 타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여주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일단 통후추는 안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통후추는 이렇게 해서 바로 넣어주세요. 향이 지금 벌써 향이 그냥 싹 올라오는데 너무 맛있을 향 것 좀 이쪽으로 같아요. 보내봐요. 야. 와. 이렇게 해서 구워주세요. 요것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굽는다는 느낌보다 약간 양념을 조린다는 그렇죠. 약간 조리면서 구워준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네. 저는 지금 오이가 지금 다 됐잖아요. 오이가 다 됐으니까 이 오이를 좀 묻혀볼게요. 오이 묻히는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뭘 묻히느냐? 바로 요거부터 묻히세요. 쪽파, 네. 그다음에 다진 양파, 그다음에 다진 청양고추, 다진 홍고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요거는 빠밤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요거는 아주 쉬운 거니까. 요렇게 제가 지금 썰어놨잖아요, 오이를. 그럼 요거 잠깐 냉장고에서 한 20분만 두세요. 그러면 오이가 굉장히 차가워지겠죠. 네. 그럼 오이가 차가우니까 이 차가운 냉채를 이용을 해서 뜨거운 간장고기와 같이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을 좀 넣어볼까요? 쪽파 넣고요. 그다음에 양파 넣고요. 이인 씨 타지 않게 잘 보세요. 네. 그다음에 청양고추 넣고요. 그다음에 홍고추도 넣었어요. 그랬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드레싱은 굉장히 쉬워요. 요게 식초예요. 약간 새콤달콤해야 되잖아요. 식초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요거 꿀이에요. 아까 넣나요? 식초 넣었으니까 일부러 꿀을 넣었어요. 그리고 식초를 넣었는데 왜 제가 기름을 넣냐면요. 식초 넣은 거에다가 약간의 들기름을 더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금 간을 하세요. 2분의 1 큰술만 넣으시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버무려 주세요. 시원하겠다. 저. 엄청 시원해요. 네. 고기랑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엄청 잘 어울립니다. 요 계절에도 딱 맞겠네. 네.
아 요즘 후텁지근해가지고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이렇게 습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제 너무 습하더라고요. 비가 오시려고 이렇게 습했나 봐요. 아침에 부슬부슬 오더라고. 네. 자, 이렇게 지금 다 묻혀졌는데 요거 아우 고기랑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요거 제가 접시에 한번 담아 볼게요. 우리가 파무침만 생각했었는데. 그쵸? 예. 오이냉채는 처음이시죠? 그러게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리고. 응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삼겹살도 그냥 구웠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채소 올리고 뭐 하니까 또 다른 요리가 돼버려요. 그럼요. 그리고 요거 손님 접대할 때도요.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서 그리고 준비가 그렇게 번거롭지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내면 손님이 이건 뭐야? 한마디 하거든. 네. 특별한 요리 같죠. 네. 네. 자, 고기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 되셨나요? 네. 됐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양념에 졸여내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네.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네, 옆에 네. 또 미리 해놓은 것도 있어서 네. 요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그 썰지 않고 저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썰어서 하잖아요. 양념이 금방 스며들면서 타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양념이 스며들 뿐만 아니라 스면은 잘 드는데 타질 않아요. 그리고 훨씬 더 양념이 간이 아주 알맞게 되죠. 맞아요. 네. 그리고 보세요. 저 지금 기름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아까 그 양념에 넣은 들기름 뿐인데 지금 이렇게 잘박잘박하게 되는 거는 채소에서 나오는 채수가 기름과 섞여서 같이 익혀지는 거거든요. 네. 아니 고기 못 구우시는 분들도 네.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많이 뭐 타거나 맞아요. 저 굉장히 노릇하게 맛있게만 그쵸? 되거든요. 그쵸. 오. 다 잘라 놓으셨어요? 네. 이제 하나하나 자르는 것도 이제 보여드리려고요. 잘라주세요. 네. 자, 그럼 예인 씨가 지금 아주 맛있게 자르고 있을 때 예인 씨가 자르고 있을 때 저는 뭘 하느냐 바로 다음 요리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인 씨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듣기 편합니다. 네. 아니 그 딱 규격대로 자르네. 그렇죠. 굉장히 잘 자르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고기보다 네. 지금 이 채소 향들 있잖아요. 너무 같이 엄청 어우러져서 맛있죠.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 보시면은요. 보통 고기를 자를 때 채소들은 한 켠에서 따로 구워서 따로 얹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고기 양념에 채소들이 같이 이렇게 버무려졌기 때문에 요게 또 엄청 맛있습니다. 맞아요. 네. 왜 김치도 저기 삼겹살 구울 때 그 밑에서 같이 구우면 그쵸, 김치가 맛있죠. 엄청 맛있잖아요. 삼겹살 그것처럼. 기름에 같이 버무려가지고. 이거 구워도 돼요? 그러면 불판 걱정하지 말고 그냥 구워서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 너무 고맙지. 어떤 데는 김치 굽는 거 금지 적었는데. 네. 저거 닦기가 나쁘거든. 근데 같이 구워야 맛있어요. 느끼한 걸 좀 잡아줘서. 이렇게 해서 같이 구워줍니다. 네. 그 중간중간에 채소들을 위아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불을 덮어줬다가 뺐다 해야 이게 확 육즙이 갖춰져 있어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아니 뭐 비주얼도 그렇고 마치 그 스테이크 가끔 굽듯이. 굽듯이 네, 하면 맞아요. 위에 소스 네. 덮어주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불을 약간 줄여서 준비를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옆에서 뭘 하냐면 이게 바로 캐슈넛인데요. 요거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요건 너무 지금 좋죠. 아직 제가 안 볶은 거예요. 어때요? 고소하죠? 그래도 너무 고소하고 담백한 맛도 있네요. 그쵸? 근데 약간 냉장고 냄새가 나지 않아요? 살짝 나요. 그쵸? 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냉동실에서 갖고 나온 거라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 불을 준비를 하고 불을 살짝 줄이세요. 약한 불로. 네. 그리고 땅콩 또는 캐슈넛 또는 호두를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느냐? 딱 1분만 볶아주세요. 그러면 캐슈넛이 갖고 있는 향은 날아가고 고소한 맛은 남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냉동실이나 냉장고 냄새를 한번 없애주셔야 없애주는 되는 걸 거죠. 해야 되는 그럼요. 거죠. 네.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요거 잠깐 식은 다음에 도마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왜 도마에다 이렇게 올려놓냐면 우리가 이 덩얼덩얼한 것을 그냥 깻잎에 넣잖아요. 이게 막 돌아다녀요. 근데 살짝 다져주잖아요. 그러면은 깻잎에 약간 흡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좀 썰어주셔야. 제가 했으면 옆으로 다 튀는 건데 선생님이 하시니까 그대로네요. 역시. 네, 이렇게 해서 썰어서 그냥 입자가 큰 거는 큰 것대로,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이렇게만 묻혀주세요. 야, 근데 제가 항상 옆에 앉아서 보기만 해서 몰랐잖아요. 네. 근데 뭔가를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게 선생님 엄청 어려운 거네요. 행동과 말이 동시에 나오기가 이 말과 요리가 같이 된다는 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피아노 해서 치면서 말하기 어려워요. 이거 집중하면 말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캐슈넛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깻잎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깻잎을 좀 썰 건데요. 깻잎은 이렇게 지금 다 정리가 돼서 한 20장 정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20장 깨끗하게 씻는데 깻잎 씻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깻잎이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골이 있으면서도 살짝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갈라져 있죠. 요 안에 이물질들이 조금 많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뒤쪽을 많이 좀 씻어주시고 그다음에 대야에 물을 받아서 약간의 식초를 넣은 다음에 좀 담갔다가 건져서 다시 한번 헹궈주시면 아주 깻잎을 말끔하게 잘 씻어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 대강 물에다가 이렇게 씻으시면 안 되고 꼭 뒤쪽을 씻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랬으면 이 꼭지 부분만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그리고 한 1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딱 한 젓가락에 집기가 네. 좋겠지요. 마찬가지로 한 입에 이것도. 딱 들어가게 그쵸. 아우, 향 너무 좋겠어요. 깻잎이랑 같이 먹으면. 요거요. 이 오이 냉채는 시원한 맛에 먹고요. 이 깻잎은 깻잎 향으로 먹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뭐 고소한 캐슈넛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맛있죠. 그리고 일일이 싸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 없고요. 그렇죠. 젓가락으로 바로 그냥.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요거 집어넣으세요. 요거. 뭐예요? 쪽파예요. 쪽파. 네. 쪽파에다가 요거 올리브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넣어주세요. 올리브 오일 말고 그냥 다른 기름 넣으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다음에 레몬즙만 넣으세요. 레몬즙만. 상큼하게. 네. 그리고 소금 1작은술만 넣어주세요. 그래야 살짝 간이 배이잖아요. 네. 자, 이러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집에 우리 집에는 빨간 파프리카가 좀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빨간 파프리카 반 갈라서 곱게 채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자, 요거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인 씨는 요 옆에다가 이제 좀 먹음직스럽게 담아주세요. 된 거예요 이제. 다 됐어요. 고기랑 채소랑 같이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쵸. 위에다가. 네. 요즘 확실히 깻잎이 향이 더 좋아졌구나. 맞아요. 깻잎 향이 이렇게 날라와요. 그렇죠. 써니까. 너무 좋죠. 네. 네. 입맛도 확 살 뿐만 아니라 근데 네. 벌써 다 끝났어요. 자, 그랬으면 요것도 정말 간단하네요. 네, 접시에다가 이렇게 캐슈넛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아주세요. 야, 이 양파랑 대파예요. 양념이 싹 배어서 요거는 꼭 같이 드셔야 돼요. 그렇죠. 고기 어떻게 철교 씨 많이 좀 많이 좀 네. 줬어요. 네. 많이 드릴게요. 근데 이 고기도 맛있겠는데 곁들이는 것들이 그쵸. 아주 괜찮은데요. 자, 요거 먼저 잡숴 보세요. 이렇게. 네. 이야, 이게 진짜 요리인데? 네? 요것도 잡숴 보시고. 와. 고기하고 이 오이 냉채하고 같이 먹죠? 네. 고기. 채소를 같이 위에다 위에다 얹어서 올려서. 네. 예, 됐어요.
이거 진짜 잘 어울리네. 어떠세요? 응? 왜냐면 우리 파채하고만 같이 먹었었는데. 네. 야, 이거 오이 제대로인데요? 그렇죠. 쫀득쫀득하죠. 이게 양념을 해서 구운 게 아니라 굽고 위에 부어서 그런지.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깻잎채와 캐슈넛을 같이 묻혀서 드렸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고기랑 싸 드시면 요게 또 아주 색다른 맛이고요. 그다음에 오이 냉채가 굉장히 시원해서 고기 먹고 난 다음에 입가심을 싹 해주는 그런 맛이에요. 저는 파절임보다 오이 냉채가 더 맛있는데요, 고기하고. 그렇죠. 앞으로는 파절임보다는 오이 냉채입니다. 이거 여러분. 삼겹살 가게에서 이거 벤치마킹 하면 되겠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게 오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오늘 고기 여신이 좀 구운 고기는 좀 어떠신가요, 국장님? 잘 구웠어요. 그래요? 역시 잘 구웠어요. 고기 여신답죠? 네. 야, 이 느끼한 거를 네. 이 오이 냉채가 한 번에 입을 싹 정리해줘요. 네. 예인 씨, 본인이 굽고 나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더 뿌듯하죠? 더 뿌듯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쵸? 본인이 그렇게 감탄을. 와, 이거 깻잎 향도 너무 좋고 캐슈넛의 고소함이 같이 들어오니까 그쵸. 훨씬 맛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두 가지 메뉴를 오늘 이따 저녁에 한 상으로 차리시잖아요. 온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 할 것입니다. 네. 와, 너무 맛있어. 더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뭐 해볼까요? 다음 주는요,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했는데 다음 주는 더 간단한 걸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통조림을 이용한 메뉴 두 가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습니다. 서울은 흐린 하늘 속에 내리던 이슬비는 이제 모두 그쳤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아침 기온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를 보이고 있고요. 습도가 80%를 넘어서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습니다. 오늘 비가 언제까지 올지 짚어보면요. 수도권과 강원의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전부터 충북과 경북에는 비가 시작됩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확대될 텐데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의 비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약한 비 정도입니다. 앞으로 강원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10mm 정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는 5mm 정도로 이슬비 수준입니다. 기록적인 날씨를 보였던 어제보다는 한낮 기온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운데요. 서울이 26도, 대전과 광주 25도까지 오릅니다. 오후부터 비가 그치는 중북부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흐린데요. 오전까지는 서해안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한여름의 더위는 잠시 멈춰서겠고요. 모레까지는 흐린 하늘이 이어집니다. 일요일은 되어서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계절의 여왕 5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후텁지근한 장마철 같아요. 네,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보니까 약하게 비가 오던데요. 요즘 비 소식이 잦습니다. 바뀌는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